달러를 이해하면 코인의 방향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금리 정책은 코인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요. 금리 정책, 화폐 정책 관련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다룰 텐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만 이해하면 폭풍우가 몰아쳐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화폐 정책과 코인의 관계, 정확하게는 달러와 코인의 관계입니다. 먼저 연준, 정확한 연준의 이름은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도 하죠. 연준이 뭐하는 데인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달러를 찍어내는 회사다. 미국 정부에서 돈이 필요하면 어떡할까요? 직접 막 찍어낼까요? 그런 게 아니죠. 미국 정부에서 연준에 전화를 합니다. 연준 돈 필요한데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연준에서 이제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면 1 트릴리언 달러. 그러면 연준에서 오케이 하면서 따다다다닥 프린터기로 돈을 따다다닥 이렇게 달러를 프린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한테 예따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에서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을 연준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연준에서 재무부로 가는 거고 재무부에서 채권이 연준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러를 미국 정부에서 받아내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한테도 나눠주고 또 뭐 다리도 짓고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달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이 채권을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대차 대조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연준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이 채권을 팔기도 하고. 자, 연준이 하는 일은 이렇게 화폐량과 유동성을 조절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너무 높으니까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죠.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갈 테니까. 근데 왜 내려갈까요? 금리를 올리면 이자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대출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동안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주니까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공짜 돈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뭐 물건도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투자도 합니다. 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자를 내야 하니까 아이고 하고 이제 다시 갚아버리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주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올라갑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로 이제 수익 창출이 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달러를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은행에 넣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든다. 유동성이 줄어들면 달러가 귀해지게 되는 거니까 달러의 가치가 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달러랑 연계돼서 거래되는 모든 자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주식, 코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세지면 주식, 코인 가격도 내려간다. 금리를 올리면 소비도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크레디트카드가 없네. 크레디트카드를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거 이제 좀 망설이게 되죠. 옛날에는 뭐 이자가 싸니까 막 긁고 이것저것 샀는데 이제는 덜 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비가 위축이 되니까 상품 가격도 내려가게 되겠죠.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렇게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이 공포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설명드린 대로라면 주식, 코인 다 빠지게 되겠고 암울해지게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대충 드는 생각은 어려워지겠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려워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금리로 조절되는 유동성은 단기적인 또는 임시적인 유동성입니다.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돈을 풀었다 빨아들였다 풀었다 빨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떤 큰 틀 안에서 하게 됩니다. 이 큰 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인데요. 바로 이 큰 틀이란 화폐량입니다. 이 세상에 얼만큼의 달러가 존재하느냐, 이 달러가 이 세상에 얼만큼 퍼져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돈을 풀어도 이만큼만 풀 수가 있는 거고 돈을 빨아들여도 이만큼 풀려있는 돈만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 요인은 이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막 100달러가 찍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요인을 꼽아보자면 공급망의 문제,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아주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량에 비교하자면 일시적이라 이거죠. 돌아보면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도 전쟁이 없었던 시절에도 물건값은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설렁탕 예를 자주 드는데 예전에 5,000원 하던 설렁탕이 이제는 15,000원입니다. 야, 이거 뭐 설렁탕 값이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겠죠. 마켓에서 뭐 과일, 계란 이런 것들은 철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길게 보면 이 과일도 계란도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왜냐? 화폐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을 계속 찍어내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화폐량을 줄이기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돈을 탁 소각을 시켜버린다든지 뭐 오래된 돈, 찢어진 돈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면 돈이 줄어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전체 화폐량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유통량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의 달러 유통량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M2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M2는 현금, 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 그리고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 그리고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돈, 받을 돈까지 포함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1980년도부터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화폐 유통량은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한 1.6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가 됐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만 갑니다. 한 번도 내려가는 적은 없습니다. 올라만 갑니다. 그런데 경사가 가파라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때가 코로나 슉 하고 올라가더니 이야 이제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현재 유통량이 21.8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죠. 이렇게 됩니다. 코로나 전에는 15 트릴리언 달러였는데 지금 22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났는데 여기 회색깔 표기된 부분 이때가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 이때도 늘어나죠. 이때도 늘어나고 2020년에는 더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리세션 때는 돈을 더 많이 찍어서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됩니다. 자, M2 머니 서플라이가 이 정도고요. M1이란 게 있습니다. M1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달러, 종이돈,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돈, 그리고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 이런 것만 추적한 겁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2020년에 여기 제가 가리고 있죠. 여기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는데 이거 정말 너무 민망할 정도죠. 잠깐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찍어내 버렸으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조정은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는 속도를 좀 줄이자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안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덜 찍어낼 수야 있겠지만 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을 찍어내 왔습니다.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살짝 뭐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냥 쭉쭉쭉쭉 올라만 갑니다.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돈을 찍어내는 건 알겠는데 지금 금리 인상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과 맞물려서 이 화폐량 증가는 어떻게 될까? 이걸 또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금리 인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인데요. 이때는 뭐 옛날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제로였습니다. 2008년 리세션 이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때부터 금리를 올리는데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초에 제로금리에서 0.25로 올립니다. 0.34로 나와 있죠. 0.25에서 0.5 사이를 그냥 0.25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2016년 11월부터 급격하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올립니다. 금리를. 그리고 2.4%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 사이에 이 과정에서 달러 화폐량은 어떻게 되었고 더 중요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16년 초면 이때가 언제죠? 비트코인 가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켜놨는데 2016년 초면 여기입니다. 여기. 금리 인상하자마자 450달러 하던 비트코인이 팍 추락을 해서 350달러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폭락이죠. 그리고 이제 약한 모습을 유지하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횡보를 하다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거 뭐죠 이거? 우와! 이렇게까지 계속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에 추락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비트코인 가격과는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죠. 처음에 약간 뭐 할 때마다 뉴스가 나오고 미리 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길게 보면 뭐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우리가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6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화면에서 보시는 게 연준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여기가 2008년에 급격하게 화폐량을 늘려서 막 찍어낸 거죠. 대차 대조표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팍. 그리고 약간 떨어지기도 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2015년부터 이제 약간씩 줄어듭니다. 살짝 팔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급격한 채권 매도가 일어났던 게 여기 정도부터죠. 2018년 초부터 쭉 해서 2019년 한 9월 정도까지 이때까지 급격하게 줄였는데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땠을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지만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 폭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 축소와 함께 코인의 하락도 함께 동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자, 역시 여기 2018년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히 하락을 했습니다. 2019년 9월까지 하락을 했는데 계속 하락만 한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더니 2019년 9월이면 여기 어디 다시 엄청나게 상승을 합니다. 13,000 얼마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2019년에 여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함께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끝까지 계속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인에 어느 정도 연결돼서 영향을 이번에 끼칠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뭐 비슷하게 또 적용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초기에 좀 많이 적용이 되겠고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뭐 거의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초기에 미리미리 반영을 해버리는 거니까 지금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죠. 자, 더 중요한 거, 이 기간 동안 머니 프린팅은 어떻게 되었을까? 달러는 얼만큼 찍어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초부터 2019년 중순 정도까지. 자, M2 머니 서플라이 2018년 초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13.9에서 쭉 가서 2019년 15 트릴리언 달러. 15 트릴리언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 찍어졌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그만큼 미국 재무부에서 달러를 찍어주고 채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채권을 팔아버려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줄은 건지 달러는 지속적으로 찍어냈고 재무부는 그걸 달러를 가져다가 뿌리고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달러는 계속 만들어져서 뿌려졌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는 관계없이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와는 관계없이 달러는 계속 찍어내야만 합니다. 안 찍어낼 수도 있을까요? 뭐 이렇게 금리도 올라가고 상황이 안 좋은데 달러 조금만 찍어내지 뭐 금리 유동성 줄인다며 달러를 조금만 찍어내면 좋겠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예전에 이렇게 달러를 찍어냈다고 해서 이번에도 찍어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인데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국의 빚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빚인데요.
30 트릴리언 달러, 30.4 트릴리언 달러입니다. 작년 영상에서 우리가 이거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때 28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한도 이거 상한하지 않으면 이거 미국 망한다, 부도 난다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이거 투표하고 연기하고 9월이었는데 12월로 연기하면서 막 탁상 공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29 트릴리언 달러 올렸다가 또 31 트릴리언 달러까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벌써 30.4 트릴리언 달러까지 차버렸습니다. 미국 빚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또 차면 또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달러를 또 그만큼 찍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달러를 찍어내야 되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야 합니다. 금리 인상과는 관계없이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는 거랑 관계없이 달러를 찍어내서 이거 빚을 갚아야 합니다. 잠깐 이 수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지금 30.4잖아요. 2016년 6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의 빚이 19.5 트릴리언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 30점이면 뭐 와, 한 배 반이 된 거죠. 옛날에. 야. 이걸 2000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00년에는 얼마였는지. 5.7 트릴리언 달러. 지금 20년 만에 6배가 빚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크레딧 카드 빚이 1억인데 열심히 일해서 빚을 줄여야 되잖아요. 뭐 8천만 원을 줄이고 7천만 원을 줄이고. 그런데 5년 후에 여러분들 빚이 1억 5천이 되고 또 5년이 지나니까 2억이 되고 3억이 된다면 미래가 없는 거죠. 미국은 지금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을 찍어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세금 걷어서 이걸로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연준에서 또 돈을 빌려와서 이걸로 빚도 갚고 또 사람들 돈도 나눠주고 다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국이 굴러갑니다. 자, 2026년이 되면 앞으로 4년 후에는 미국 빚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의 속도로 간다면 41.1 트릴리언 달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암울하죠. 참고로 이 자료는 미국 재무부에서 가져오는 자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미국은 돈을 안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안 찍어내면 망하는 시스템에 와 있기 때문이죠. 돈 찍어내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금리를 올리든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줄이든 달러는 계속 찍어내야 합니다. 지속적인 달러 프린팅은 계속 될 수밖에는 없다. 돈을 막 찍어놓고 금리 조절로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퍼져 있는 달러는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고 어딘가 쌓여 있어야만 합니다. 달러가 꼭 시장에 안 풀려 있어도 나라마다 달러를 쟁여놓는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디엔가 박혀 있는 거겠죠. 또 무역할 때 믿을 수 있는 달러로 무역을 하게 되니까 달러가 필요하긴 합니다. 페트로 달러라고 하죠. 기름 살 때는 언제나 달러로만 사! 이랬는데 요즘 그게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러가 역시 무역할 때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돈으로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하면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 돈을 못 믿으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에 물건을 수출하는데 삼성 핸드폰을 수출하는데 아르헨티나가 자기네 나라 페소로 지불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받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아르헨티나 페소가 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건 어렵겠죠. 그래서 달러로만 받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달러를 사서 그 달러로 우리한테 지불을 해서 이 삼성 핸드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달러는 믿을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막 찍어내도 그래도 달러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달러의 위치를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달러 제끼고 자기네들끼리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지요.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이 야 그냥 너네 나라 돈으로 받을게. 달러 굳이 사가지고 가지고 쟁여놓으면 이거 기회 비용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달러가 미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리고 자기네 나라 화폐가 불안하니까 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는 나라들이 있지요. 엘살바도르가 한 예인데 엘살바도르는 이 달러만 굳게 믿고 열심히 잠도 안 자고 이래서 달러를 모아만 가고 있었는데 아니 코로나 터지고 미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막 다다다다닥 프린트해서 막 뿌려댑니다. 그러더니 프린트해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 나눠주고 이렇게 옛다 하고 구제금으로 쓰고 막 나눠주니까 엘살바도르는 어떡하죠? 이거 죽어라고 이 달러 열심히 일해서 보고 들고 있었는데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땅을 칠 일이죠. 이거 쟤네들끼리 막 찍어서 나눠 갖기를 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이거 그냥 물 먹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기 엘살바도르 국민들한테 어렵다고 구제금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쟤네들끼리 나눠 갖고 구제금을 주면 이거 그냥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행히 엘살바도르는 다른 대안을 찾아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스탠다드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해서 더 이상 이놈들한테 안 발린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또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래? 이제부터 이렇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비트코인 그리고 우리들의 여러 코인들이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절대 신뢰를 약속하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달러. 이 달러의 미래는 그렇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라면 이거 암울해 보이죠? 함께 살펴본 것처럼 빚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달러를 그만큼 찍어내야 한다면 이걸 또 무한 반복하게 될 테니까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달러 중심의 화폐 체제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코인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직간접적으로 코인과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코인을 배척할 수만은 없으니까 함께 가려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달러 프린팅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알면 알수록 시대적 요구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